응답자 식별을 위한 기록 장치. 그래서 요 위에 보면 이제 응답자 식별을 위해서 네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모. 요 네모 요게 이제 응답자 식별을 위한 기록 장치입니다. 요 응답자. 그래서 예컨대 아이디 번호를 주는 거죠. 뭐 자기 나름의 아이디 번호를 나중에 이제 그다음에 질문지에 대한 소개. 여기 보면 이제 질문지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질문지에 대한 소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지를 위한 소개 나와 있고, 근데 응답자의 답변에 대한 요청. 그래서 맨 밑줄에 보면 이제 답변에 대한 요청이 이렇게 나와 있고, 맨 밑줄에 답변에 대한 요청 나와 있고요. 응답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와 예시. 그래서 방법에 대한 안내와 예시는 지금 요 질문에서는 방법에 대한 것은 안내와 예시는 없네요. 그렇죠? 요 앞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구자 소개 및 연락처. 연구자 소개 및 연락처 밑에 나와 있는 거죠. 연구자 소개 및 연락처 밑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문항 구성 준비표 돼 있잖아요. 문항 구성 준비표. 그러니까 문항 구성 준비표. 그래서 예컨대 이제 앞서 얘기했던 변수 유형에 따라서 질문 항목들을 나누고 세부 내용들, 문항수. 그래서 보통 이제 학위 논문들에서는 이 문항 구성 준비표와 예시를 그러니까 부록으로 맨 뒤에다가 첨부하라고 하고, 학술지의 경우들에서 이제 쟤는 처음에 심사할 때 그러니까 첨부를 이제 요청하는 그런 심사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학술지의 경우는 이런 건 좀 약간 더 정리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편이죠. 정리해서 보여주는 편이고. 그렇죠. 이거 전체 다 하면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뭐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내용은 다 있으면서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문항에는 한 가지만 물어봐. 이게 정말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인데 자주 놓치는 겁니다. 자주 못 놓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평균 몇 분 정도로 하며 여가 활동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에 물어봐. 그 나누어 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항상 나누어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정한 답지의 선택을 유도하는 내용을 넣어서 묻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정치 선거 관계된 여론조사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이제 이와 같은 거죠. 유도하는 내용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유도하는 내용이. 예컨대 우리가 이제 최근에 가장 뭐 대구 경북의 핫한 이슈가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잖아요. 그럼 예컨대 이런 거죠.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의 행정 통합을 찬성합니까? 이런 전제 조건 앞에 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얘기했어요? 찬성적으로 얘기했죠. 여기도 뭐 잘못된 종교가 있는 경우 마음의 평안에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제 조건이 있죠. 삶의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하면 뭐라고 묻겠어? 대답이 사람들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Social desirability. 소셜 디자일러빌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다루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소셜 디자일러빌티 티어리잖아요. 사회적 바람직함의 이론.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떻습니까? 종교가 있다고 얘기하겠어? 없다고 얘기했어요? 없다고 얘기하면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에서 또 이런 거예요. 현재 뭐 단체장이 최근에 이런 일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당신은 현재 단체장을 지지합니까? 뭐 이런다니까.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은 뭐뭐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현재 국회의원을 지지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빈번히 있어요. 빈번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항상 문제제기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답지의 선택을 유도하는 거, 전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응답자 응답하는데 혼선을 갖지 않도록 단어 단위, 기간, 접속사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물어야 됩니다. 근무하는 환경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는 어느 정도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많기 때문에 그 학교장과 인간관계 만족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어느 것, 그 다음에 학교와 동료 교사와 관계된 게, 그 다음에 학생과 관계, 그렇죠? 학교장, 그 다음에 동료 교사, 그 다음에 학생, 이렇게 다 나누어서 질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니까 퉁치는 식으로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야지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대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적인 여론조사에서 많이 변질되죠. 당신이
그런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의 인간관계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혹은 뭐 당신 지역구의 어떤 의정 활동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것 또한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 뭐냐 상호배타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호배타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각각의 질문들이 다른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역을 당신의 일상적인 건강 상태는 건강함, 자주 아픔, 건강하지 않음 했잖아요. 여기 보면 자주 아픔은 건강하지 않음에 포함되는 것들인데 상호배타적인 그 자주 아프다는 것은 곧 건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무슨 질문에 있었나요? 계속 갑니다, 그러면. 그래서 상호 베타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거죠. 건강한 편, 건강한 편, 건강하지 않은 편, 매우 건강하지 않은 편.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 문항들, 그러니까 이런 질문 문항들을 사실 잘 만들면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질적 연구라든가 혹은 질적 연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팩터 어나리시스라든가 PCA라든가 클러스터 어나리시스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항목에 대한 레이블링도 잘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던 토픽 모델링 이런 것들도 그 레이블링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이블링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런 자기가 상호 배타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뭔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응답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잡지인문, 잡지가 아니라 문항이 저기 여기 오타가 나 있네. 당신의 하루 평균 여가 활동 시간은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그러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답지에서 선택을 할 수 없잖아요. 답지가 아니라 답지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3시간 이상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래 되면, 근데 여기에서 이 선택할 때도 1시간 미만 이 기준이 되는 이 답지가 어느 정도 기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평균적을 보고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존 연구 없이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3시간 이상이라고 체크하면 어떡해. 다 3시간 이상. 그거는 뭡니까? 기존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평균적인 게 3시간 전후라는 것을 자기가 연구자가 조사를 안 한 거잖아. 자기 판단을 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그냥 1시간에서 2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되는 시간, 기존 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한쪽으로 치지 않도록 상호 균형적으로 답지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우 만족, 그 다음에 매우 불만족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만족에 관한 답지는 2개인데 그렇죠? 불만족에는 1개잖아. 이게 균형적이지 않는 거죠. 만족에 관한 건 하는데 불만족에는 그러면서 균형적이 않으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또한 뭡니까? 그걸 해야죠.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그 다음에 응답 방식에 따른 문항의 종류, 개방형 문항과 폐쇄형 문항, 개방형 문항은 이제 여가 활동을 직접 적어주는 거죠. 만으로 적어달라든가 연도를 적어달라든가 이렇게. 그다음에 폐쇄형은 양자택이 예 아니오죠. 단일 선택형 하나가 맞느냐 아니냐 이거죠. 다항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오지선다형 이런 게 다 항 선택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단독형 문항, 조건부 문항, 행렬식 문항 해서 단독형 문항 봤을 때 학교급은 어딘지, 그 다음에 학생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정도. 조건부 당신 종교가 있으면 1로 가고 근데 종교가 없으면 2번 문항으로 가라는 거예요. 족경은. 행렬식 문항들. 교장과의 인간관계, 동료 교사 인간관계, 학생과의 인간관계. 이 행렬식 문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네트워크식 문항하고는 다른 형태예요. 그렇죠? 이제 이 문항 배치를 어떤 레이아웃을 행렬처럼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식 질문은 아닌데 배치를 이제 일종의 레이아웃. 그러나 이것도 네트워크 분석처럼 분석은 또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짧은 문장으로 당연히 질문을 만드는 것이 좋겠죠. 이건 여러분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논문에서도 이 중복문을 가급적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중복문으로 완전히 다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쉼표가 어디서 씌워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단문을 많이 써야 됩니다. 단문을.
그 다음에 이것도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건데 뭐냐면 부정어. 이 분석 자체가 하기 힘듭니다. 이 부정어가 있게 되면 뭡니까?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영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부정어가 있는 문항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정답입니다. 응답자가 모르는 내용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설명하며 질문하는 방식으로 문항을 구성할 수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당 내용을 설명한 후에 질문 이게 많으면 안 돼, 절대로. 이게 많으면 그 설문조사 자체, 측정 자체가 훼손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에서 계속 설명하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요 지금 설명 질문 자체에서의 어떤 바이어스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답이 유도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충분히 응답을 제공할 만한 것인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 정도, 월평균 성도 이런 거에서 물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답 안 하죠. 담배를 피웁니까? 학급의 학생 중 몇 퍼센트가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감한 내용들, 그렇죠? 이런 게 간접적으로 뭡니까? 질문해서 확인해라 라는 거죠. 당신이 담배를 피웁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고, 그렇죠? 몇 퍼센트나. 너무 많은 걸 직접 기억하게 하는 문항은 상관,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돼요? 피로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reliability가 떨어지죠. 왜냐? 하를 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척도 문제는 그러니까 몇 점 척도가 더 좋으냐 이거는 사실은 애매합니다. 이거는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피로도의 측면에서는 이제 척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사람이 더 답을 하기가 쉽다 이 얘기인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행렬식 문항 금방 얘기했죠. 이것도 한두 개 정도는 역으로 묻는다. 이 역으로 묻는다는 거 아까 부정으로 질문하지 말자라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앞에서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이 사람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그냥 막 체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역으로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이 제대로 답했는지를 나중에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나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건 부정형이잖아. 나는 일상적인 움직임에 불편이 없다. 이런 부정형으로 원래 질문하면 안 돼. 없는데 앞에서 일상적인 움직임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했는 것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이 조사에서 중요할 경우에. 그렇죠? 가급적이면 이제 안 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설문에서 사람들이 읽지도 않고 그냥 막 체크하는 경우도 나도 한 20번 넘어가면 거의 20번 뒤에는 읽지도 않습니다. 나도 사실은. 그래서 난 설문조사 안 하죠. 왜냐하면 그 결과를 못 믿기 때문에. 응답력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고 논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하는 누구나 다 아는 거 휴리스틱한 거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사회 인구적 특성에 묻는 거는 가급 뒤에 왜냐하면 우리도 호구조사 먼저 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설문지도만 호구조사 나중에 하라는 얘기인 거죠. 질문지 양이 많다. 이거 그래가 요새는 인터넷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 그래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렇죠? 지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계속 믿기를 끝까지 하면 뭐 우리가 기프티콘 준다든가 그렇죠? 양이 많다면 중요한 문항은 당연히 앞에다 배치해야죠. 릴라이블리티가 높아지겠죠. 기존 질문지 파악하기, 표준화된 질문지, 보고서에 사용한 질문, 논문에 그래서 기존 걸 어떻게 했는지 잘 봐라라는 거죠. 일부만 사용해도 되죠. 참고문 출처를 확실하게 밝혀야 되죠. 세부 내용을 수정해 하거나 할 때도 하여튼 사용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는 대부분 트레이드마크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상표 등록되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 예컨대 컨설팅 회사에서 하는 경우들 이런 거 뭐 하다면 좀 예컨대 공론조사 이런 것도 있어요. 공론조사도 예컨대 그 스탠포드 대학의 그 공론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자기가 특허처럼 법적으로 등록했는 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교수의 그런 공론조사의 질문지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거기다 연락을 해가지고 피를 내야 돼. 돈을 내야 돼. 이런 경우도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면 그냥 논문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하죠. 그러면 이제 법적인 문자가 걸려져 있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하게 되는 경우.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사실은 사용료를 내야 된다. 허락도 받아야 돼. 사용료 내려면 당연히 허락 받아야 되는 거죠.
전문가 자문 다 수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파일럿 테스트 해봐야 돼요. 옆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라도 하든지, 그렇죠. 누군 동료를 같은 대학원 수업 듣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든지.